해방공간의 건국투쟁, 민주공화국인가 인민공화국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해방 3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입니다. 해방 3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보통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해방공간 3년을 약 10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1945년 해방되었을 때부터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는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나라가 망했을 때 1910년 나라가 망했을 때 소위 복벽주의 옛날 왕조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것이 3.1운동 당시에 등장한 것이 뭐냐면은 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저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1운동이 전 민족의 하나된 목소리를 하면 그 민족이 바랬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미국에 가 있던 우리 교포들이 앞으로 조국에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박용만이랄지 이승만을 통해서 상위 임시정부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임시정부 임시헌장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계를 이끌어가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국제질서와 일치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던 이 나라에 한반도 전체의 의사가 표현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건국 정신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1920년대 초부터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는 여기 이동유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반도에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이 두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이 공론화해서 그 집약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나오는 공식적인 문서에 나오는 것이고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하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국민이 공론으로 해서 합의가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머릿속에다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실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 배후에는 미국과 소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한반도가 민주공화국이 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러나 직접 바로 민주공화국을 만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반도에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의 통치기관, 신탁통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소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바로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 한반도와 직접 관련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 공산당 세력을 통해서 해방되자마자 즉각적으로 말하자면 인민정부를 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은 당장 나라를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몇 년 동안 신탁통치하면서 훈련시켜가지고 민주공화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소련은 미리 자기들이 파송한 혹은 훈련시켜서 보낸 지하 세력을 통해서 봉기를 해가지고 곧바로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주도권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세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해방 직후에 좌익이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이 물론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제가 건국투쟁이라고 한 책에서 자세하게 썼습니다만은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권을 가진 것은요, 해방 직후 한 일주일 동안 주도권을 잡았고, 일주일 후 지나간 다음에는 미국이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첫 번에 소련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소련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미국이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공산당 문세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다. 건국준비위원회 헌이라고 올라왔는데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에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건국준비위원회도 그런 상황이고, 각 지방에 있는 건국준비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각 지방마다 어떻게 건국준비위원회가 어떤 세력을 형성했는가를 쭉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우익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장악한 지역이 약 7개 정도, 좌익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장악한 지역이 함경북도, 함경남도, 경상남도, 이 세 지역이고, 나머지 세네 지역은 좌우가 비슷한 세력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건호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해방 이후에 좌익이 우세해서 미국만 안 왔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 점에서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역사학계는요, 자세하게 문서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거대 담론은 그 사람들과 직접적인 논쟁을 할 때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구체적인 자료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데, 그러면 이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7군데나 되는 그 우익이 주도했던 그 주도 세력이 누구냐? 주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주도 세력을 했어요. 예를 들면 평안북도 황경직 목사, 평안남도 조만시 장로, 그 황해도 김웅순 장로, 전라북도 배은희 목사, 전라남도 이남규 목사, 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다 위원장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건국준비위원장, 지방의 건국준비위원장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 특별히 북한에서는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세 도는 완전히 기독교인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소련만 오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해방 직후에 이 주도권을 사실은 우익이 장악했는데, 우익의 모토는 뭐냐? 임시정부를 봉대해서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임시정부? 왜 상해에 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임시정부가 있다고요? 그 임시정부를 우리가 모시고 그 임시정부와 더불어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고, 좌익은 어떠냐? 지하혁명 세력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주도권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38선 문제입니다. 38선 문제. 38선 미국이 근 거 여러분 잘 알죠? 그러나 그건 생략을 하고, 여러분도 아까 제가 신탁통치 얘기를 했지만은 신탁통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신탁통치 앞에 붙는 제목이 뭐냐면 공동신탁통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공동으로 신탁통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것은 그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나누지만은 하나의 정부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공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공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 분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는 나눠야 되지만은 그 여러 나라가 미국과 소련 혹은 나중에 이제 영국과 중국이 온다고 했을 때 정부를 만들 때는 공동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미국의 근본적인 정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냈냐, 이거 미군정 문서입니다. 1945년 8월 말에 뭐라고 했냐면, 일본이 항복이 끝나고 두 지역의 민간 행정업무가 통합되어 한국 전체가 하나의 중앙 집권화된 행정구역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8월 말에 메가더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무장해제는 나눠서 하지만은 무장해제가 끝나면은 즉시 소련과 손을 잡고 하나인 공동정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미국 국무성에서 그좀 하지한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이 8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소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건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9월 20일에 뭐라고 했냐?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소련은 북한의 단독정부를 만들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얘기한 1945년 8월 말에 이 문서, 이 기록을 제가 논문에 발표하고 그러는데 거의 주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학계들이. 이 주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미국은 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단을 원하지 않았는데 분단을 가져왔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소련한테 그 하지가 한반도에 와서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미국의 명령을 따라서 즉각 북한에 있는 치차코프 소련군 사령관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랬는데 치차코프가 그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대화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정은 제일 첫 번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최초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38선을 철폐하는 것이다. 38선을 철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 우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9월에 송진우 안재홍이 38선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0월 달에 와가지고 한반도가 두로 나눠져 있는 것은 몸을 두로 나누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익은 38선 철폐를 주장하고 미국과 더불어서 좌익은 어떻게 했느냐? 좌익은 그걸 반대했어요. 박근혜는 뭐라고 했냐? 아니 우리를 해방시켜준 큰 나라가 한 일을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준 나라에 대한 모독이다. 박근혜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내는 뭐냐? 우선 북한의 자기 공산정부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세워서 북한을 민주기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남한까지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국의 입장과 소련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소련은 한반도를 38선을 철폐해서 하나의 중앙집권적 정부를 만들어 놓고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소련은 북한에 먼저 민주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 힘을 가지고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모스크바 회담입니다.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의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미국이 큰 실수를 했어요. 모스크바 회담은요, 뭐라고 결정했느냐? 1번이 뭐냐면 민주정부 성립입니다. 여기서 민주정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먼저 북한의 정부를 먼저 만든 그 북한에 이미 만들어 놓은 인민위원회 정부를 인정받는 것. 그런 것이 제1번이고, 그 다음에는 소련이 신탁 통치에서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사실 4개국 신탁 통치하면은 소련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민소 공유를 만들어서 1대1의 지분을 갖고자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8선 철폐는 뭐 예비회담이라고 해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스크바 회담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번스라고 하는 외무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미국에 왔는데 그 당시에 트루만이 그 번스를 자기 별장하고 초대해서 앉혀놓고 2시간 동안 당신이 한 것이 이렇게 잘못한 것이요 라고 지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해임이요, 그러나 후임이 올 때까지는 당신 현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협정에서 사실 소련의 수리에 발리던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말하자면 그 38선을 철폐하려면 그 소련이 안 만나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38선을 철폐하려면 소련과 회담을 해야 돼요. 회담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원래 그 공동 신탁 통치를 하기로 약속했다. 스탈린하고 말하자면은 누구죠? 그 누즈벨트하고 공동 신탁 통치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국은 신탁 통치라는 말을 꺼낸 거예요. 미국이 사실은 그 다음부터 실질적으로는 신탁 통치에 별 큰 관심이 없었어요. 이 나라를 멀쩡한 나라를 둘로 나눴으니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련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 소련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련은 원래 신탁 통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련은 원래 지하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원한 것이지 신탁 통치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련이 1945년 6월 달에 무슨 문서를 만들었냐면, 만일에 신탁 통치를 해야만 할 경우에 소련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전략을 이미 세워놨어요. 그렇게 해서 신탁 통치를 주장을 소련이 받아들였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꿍꿍이 소식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탁 통치를 누가 반대합니까? 이승만하고 김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신탁 통치 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고 신탁 통치 반대하는 사람은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꼼수가 거기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소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소 정부를 만드는 것인데, 진소 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반대 세력이 뭐냐면은 이승만과 김구라고요. 이승만과 김구를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아주 전략이 들어있었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교치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즉각적인 독립을 원하는 것이지 신라 통치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승만과 김구를 몰아낼 명분은 얻었지만은 전체 국민이 신라 통치 반대한다고 그래버리니까 오히려 교치기 당해가지고 반소 감정이 더 크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좌합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군정이 만드는 소련하고 양보해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무대를 변경해서 유엔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 무대 변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역사를 바로 좌합작 것까지만 연구하고 이 유엔으로 무대가 변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미소 공유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1대1입니다. 그러나 유엔에 가면은 소련은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총선거를 반대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말까라고 하는 것 가지고 또 유엔에서 소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한에서는 남북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해서 하자라고 하는 그 주장이 매우 많이 중요했어요. 여기 세 가지 의견이 있죠. 세 가지 의견의 세 번째가 남북 지도자 협의회 맡김인데, 제가 이 문서를 자세하게 보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소 공유에서 한반도에 정부를 만든 그 주체가 원래 미소 공유회인데, 미소 공유회가 이것을 유엔한테 넘겼어요. 유엔한테 하라고 한 것이지 한국 지도자들한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견 가운데 세 번은 근본적으로 이게 의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빼버리고 첫 번째나 두 번째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첫 번째가 된 거예요. 북한이 반대하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들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그 문서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해야 되는가?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엔이 한반도를 승인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요,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1946년에 말하자면 여론조사를 했어요. 미군정이. 크게 보면은 이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약간 가미한 그런 경제 정책을 원한 거예요.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이 바로 그런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1948년에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갑자기 어디서 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헌법이었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이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정통성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정통성이에요. 1919년에 우리가 원했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인 뿌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적 정통성이에요. 이것은 유엔에 의해서 합법적인 투표로,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적 정통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역사적 정통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사회는 역사적인 정통성 못지않게 투표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졌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적 정통성, 유엔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국가입니다. 사실은요, 한반도 문제는 처음부터 유엔의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이 다룬다고 해도 유엔의 위임 아래서 다루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는 유엔에 의해서 제한되고, 유엔에 의해서 감시되고, 유엔에 의해서 승인되고, 그런 나라가 6월 25일 6.25 때 북한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유엔과 우리나라가 매우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정통성. 그럼 북한은 뭐냐?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부인하고 그걸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은 제대로 된 투표로 해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